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침에 대해서 중국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태클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도를 넘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환중 관계가 아주 험난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중국 당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15의 영문파이죠.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3월 9일 이 한국 차기 정부가 앞으로 이 중국의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기로 한다면 한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과거 사드 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 우리나라 네이버격이죠. 중국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는 10일 오전 뉴스 첫 화면에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기사를 올리질 않았습니다. 이런 바이두의 태도는 언론뿐만 아니라 포털 역시 중국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무언의 표시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서두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를 한 뒤에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수교의 초심을 지킨다 하는 이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 공약을 감안했을 때 이걸 주시하고 있는 중국이 던진 견제구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한 후에 시진핑 주석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 하는 뜻의 음수사원을 정상회담에서 꺼냈었는데 이것하고 초심이 같은 맥락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절로 온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공개된 자리에서 중국 측은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5개 항을 열거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수 요구를 할 때 계속 써왔던 표현인데요.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 이 부분입니다. 양국은 2017년 10월에 사드 갈등 극복과 관계 복원에 합의를 했고 우리 정부는 그때 봉인됐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건 말뿐이었죠.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국이 계속 이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리커창 총리도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치산 부주석까지 새로 취임한 윤 대통령이 면전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는 표현입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또 윤 대통령에게 방중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방중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차례나 중국을 찾았죠.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방한한다 이 말만 꺼내놓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중을 말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확실한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원래 외교에서는 엄격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죠. 자신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오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한 발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중국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은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측 왕이 외교부 장관의 첫 화상회담이 열린 16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이 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은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이날 당국 간의 소통 강화 및 신뢰 기반 다지기, 호혜 협력, 인적 교류,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및 지역 안정 수호 같은 이런 한국과 중국이 강화해야 될 4가지 사항을 거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호혜 협력 대목에서 양국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된다. 양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하순 한일 순방 계기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가 됐습니다. 여기서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RCEP를 주도한 중국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 체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왕이 부장의 발언 가운데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기회를 거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공급망에 참여하게 되면 손상이 불가피한 기회비용을 거론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제2의 사드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측이 미국이 주도하는 IPEF 등에 참여해가지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게 되면 또다시 사드 사태 같은 보복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협박을 한 셈입니다. 왕이 부장이 말한 4대 사항 중에서 3번째 인적 교류 문제도 그렇습니다. 왕이 부장은 수교 30주년과 중한 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인적 교류를 전개하고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양국 국민, 특히 청년들의 우호를 증진하고 오해를 줄이도록 유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동안 중국의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전사 외교가 이 사드 보복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근래 수년간 상대국에 대한 한중 민간의 정서는 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 내 혐한, 또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오롯이 이 중국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이 등장했던 것, 또 쇼트트랙 심판 판정 논란, 이런 것들은 한국 내 반중 정서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중국이 양국 간 좋지 않은 감정 해소를 원한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각성하고 정치 공작에서 손을 떼면 됩니다. 대한민국 내의 반중 정서도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롯이 중국 때문에 일어난 것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왕이 부장은 그런 이 한중 간의 여론 악화 문제를 서로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부장은 마지막으로 이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지역 안정을 수호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양국, 아시아 및 신흥시장 국가들의 공동이익을 한국과 함께 수호하고 격동의 시대에 안정과 확실성을 주입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적 용어를 좀 쉽게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과 중러 양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양 진영 중에서 어느 한쪽 편에 올인하지 말기를 중국은 희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왕이 부장이 이 말은 중국과 러시아의 고립을 지향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중을 담은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손발을 맞춰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가 쿼드죠. 이 쿼드를 비롯해가지고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 정부가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이 원한다. 이렇게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왕이 부장이 한중 간 상호 핵심 이익 존중,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 이런 공세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과거에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그저 중국을 향해서 고개 숙이고 중국이 말하는 대로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마치 한국을 저공국 취급하면서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동안에 이 한중 관계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구사할 때는 한국과 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틈이 생기고 또 서로가 갈등이 있을수록 그럴수록 중국을 의지하게 되면 중국은 오히려 한국을 만만하게 대하면서 하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한국에 오지 않은 거죠. 이런 연유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카디즈 침범도 했고 서해 공정도 했고 이런 협박을 일삼았고 요구사항만 늘려온 겁니다. 특히 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저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더 의기양양해하면서 한국 정부를 우습게 대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중 관계가 기울어진 외교 관계로 이렇게 고착되었다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이제 한중 간의 외교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외교의 기준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이 압박을 가하더라도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 그러면 중국도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세계는 진영 대결 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구도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의 러시아 편들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시 고립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 패배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적 방역 조치는 왜 자유진영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중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이 바로 IPEF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화이트하우스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은 이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이 IPEF의 출범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장 피에르 대변인,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죠. 이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 IPEF에 대해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녹색 경제에 투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 IPEF가 다가올 수십 년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 IPEF와 미국 유럽연합, 그러니까 이 미국과 EU 무역기술위원회, 이걸 TTC라고 하는데 이 TTC하고도 연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무역기술협력체를 구축하는데 그 범위도 전 세계 범위로 확장하겠다 하는 의미죠. TTC는 이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그리고 5, 6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TTC가 이 무역 분야의 나토 동맹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첨단 기술 연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혁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도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이런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드디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편편한 외교의 판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화이트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